도대체 왜 일본의 재난구조체계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정신을 차리고 현대화를 할 거냐는 말입니다. 지금 엄청난 양의 비로 마을 토사는 무너져 내리고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주민들은 지붕이 무너져 내려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빌어먹을 20년 된 소방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고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 차리세요. 여기 태풍 산산 피해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일본인 소방대원이 자신의 국가를 향해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건물도 쓰러뜨려 버릴 정도의 엄청난 태풍 산산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일본 규슈 지방에 있는 가고시마현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메라고 합니다. 일본의 소방 임무는 크게 화재 진압, 조사 등을 하는 경방, 일반 구조, 교통사고 구조 등의 구조,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를 하는 구급, 화재 예방, 소방설비 확인 등을 하는 방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저의 주 임무는 사고나 화재 현장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긴급 이송과 처치를 담당하는 구급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 임무는 평시에나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잘 알려진 대로 일본에는 산산이라는 엄청난 규모와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강도를 지닌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고 있죠. 이 태풍은 주택을 무너뜨릴 정도의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8월 29일 태풍 산산은 규슈 남부에 상륙했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고시마는 일본 본토 기준 최남단, 규슈 남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현입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이번에 상륙한 산산의 강도가 가장 강력할 때 가고시마현을 관통해 지나갔습니다. 아니 아직은 태풍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도 산산은 가고시마와 멀지 않은 곳에 상륙해 있죠.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산산이 상륙할 당시 중심기압은 955헥토파스칼이었으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무줄기가 부러지거나 주행 중인 트럭이 전복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규슈 남부 지역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7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일부 주택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강도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은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해안도시입니다. 그래서 내륙에 비해 태풍이 올 때면 높은 파도와 범람 등으로 인해 훨씬 피해가 크게 발생하죠. 해안도시 특성상 저희 소방서를 포함해 지자체 기관 그리고 시민들까지 기상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산산의 규모는 지금까지 일본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강도라서 현재 피해가 얼마나 됐는지조차 파악이 힘들 정도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규슈 남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최대 600mm의 강우량이 예상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총 강수량이 1000m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1년 강수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폭우로 인해 산사태,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의 재해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소방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벌써 올해로 7년차가 되었어요. 일본은 매년 크고 작은 태풍과 지진들로 인해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소방관이 된 1년차부터 수많은 재해 현장에 출동해 상황에 따라 구조 업무도 병행하였는데요. 해마다 일본의 재난관리체계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국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은 안중에도 없어 보일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전 일본인으로서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 부산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진행하는 해외 구조체계 연수를 갔었습니다. 당시 나가노현 우에다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저는 팀원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서장님의 추천하에 가게 된 겁니다. 제 한국말 실력은 그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거라 어설프게 짝이 없었던 수준이었는데 한국으로 3개월이나 연수를 가다니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구조체계, 응급환자, 의료 시스템 등 전반적인 소방재난 부문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가서 뭘 듣고 뭘 배울 게 있을까 하는 마음도 한켠으로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오만한 생각을 했었던 걸 압니다. 그렇게 2022년 7월 초에 부산 소방본부에 가서 연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하는 교육훈련 담당관인 박경수 대원에게 한국의 소방재난구조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항상 현장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들으니 훨씬 귀에 잘 들어오고 이해도 빨리 되었어요. 박경수 대원님께서는 어머님이 일본인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해 일본어로 교육을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평소 현장에서 궁금했던 재난구조, 응급환자 케어 등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부산을 가지 않았으면 아직도 현장에서 당황하고 어설프게 행동했을 게 분명해요. 저에게 박경수 대원님의 교육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반적인 한국 소방 체계에 대해 교육이 끝나고 부산의 한 지역 소방서에 임시대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있는 곳에 일본인은 딱 저 혼자이다 보니 첫날에는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 대원들은 하나같이 웃는 얼굴로 반겨줬어요. 그리고 같은 여성 대원 두 분이 계셨는데 진아 씨와 하영 씨가 앞으로 부산에 있으면서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하라며 인사를 해줬어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친절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일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한국인들의 불친절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뭐가 진짜인지 궁금했는데 근무 첫날부터 궁금증이 풀렸어요. 다른 국적의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진심으로 반겨주는 한국 소방대원들에게 참 감사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나씩 이야기하려면 아마 3일은 꼬박밤을 새야 할 테니 이건 나중에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 부산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들에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출동 체계가 정말 신속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가 있을 경우에는 신호등이 자동 감지를 해서 녹색으로 변경을 해준다고 해요. 이걸 긴급 차량 우선 신호라고 부른다던데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결과 출동 시간이 평균 7에서 13초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가장 줄이거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10초는 평시에 1시간 같은 어마어마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은 정말 훌륭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안타깝지만 저희 일본에서는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일본은 아직도 생활의 많은 부분을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장비나 시스템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소방청 관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소방서 휴게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차량 사고가 발생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관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긴급구조팀과 제가 속해 있던 구급대원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차량에 탑승해서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 중이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6시쯤이었고 장소는 광안대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 차량 모니터에 뜬 지도를 보고 알았는데 글쎄 바다 위에 있는 다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였죠. 그리고 함께 출동한 진아 씨 말로는 지금이 퇴근 시간이라 차들로 도로가 꽉 차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도 무용지물이더군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순간 제 눈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도로에는 진아 씨 말처럼 많은 퇴근 차량이 있었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차들이 양옆으로 일제히 피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는 모르겠지만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처럼 없던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광안대교에 진입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 주변에서 시민들이 교통경찰처럼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미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말이죠. 이제서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한국에서 본 거니까요. 일본은 각자 도생이라는 생각이 강한 편입니다. 사고 현장이 보이면 경찰과 소방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도로에 차량들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본인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주냐며 말이죠. 그렇게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 구급대원들은 차량의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구급팀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한국 구급차는 과장 조금 보태서 미니 응급실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첨단 의료 장비로 가득하더군요.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결과라고 들었어요. 반면 일본 정부는 소방에 대한 예산을 각 지자체로 떠넘기기 바쁘죠. 그래서 부유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소방, 구급차 시설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이건 정말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느낀 게 바로 어제 태풍 산산이 상륙한 영향으로 가고시마에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평균 풍속 초속 40일의 엄청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는데요. 저희는 전날부터 긴급 대기를 하고 있던 터라 사고 소식이 오면 지체 없이 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를 하던 중 주변 작은 마을에서 집 지붕이 무너져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구조를 하러 출동하는 소방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분명 전날에 미리 정비를 했었다고 하던데 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냐고 물으니 차가 너무 노후된 모델이라 고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제 사연을 듣는 한국인 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시죠?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라는 걸 일본인인 제가 말하는 게 창피하지만 정말 바꿔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장이 난 소방차를 두고 하는 수 없이 구조대원들은 개인 차량들을 갖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소방관이니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한 거죠. 그렇게 어렵게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태풍의 바람으로 인해 고글이 없이는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많은 양의 비 때문에 언제든지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신고가 들어온 집으로 향하니 지붕이 무너져 내려 그 밑에 할머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한 사람이 다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어백을 이용해 무너진 지붕을 살짝 올렸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소방차가 오지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렇게 조금의 공간을 확보한 뒤 재빠르게 할머니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다행히도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모시기로 했죠. 사실 이렇게 상황에 맞는 구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수 갔던 2022년 9월 초에 흰남노라는 강력한 태풍이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울산, 포항에 상륙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소방서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을 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대비하던 중에 인명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습니다. 정확한 동네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바다에서는 높은 파도가 치자 도로는 침수가 되어버린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건물 옥상에 피신을 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분들도 거기에 있던 상황이라 급히 구조를 해야 했죠. 일본에서도 많은 태풍 때문에 재난구조 현장을 가봤지만 한국 소방대원들의 체계적인 구조 시스템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구조는 정말 어설픈 거였구나를 실감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현장에 구조대원 자격으로 갔지만 한국 대원들의 미리 짜여진 체계적인 구조 시스템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부끄러운 심정이었어요. 대원들은 본인의 몸이 다쳐서 피가 흐르는 것 따위는 가볍게 무시를 하고 오로지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인 모습을 보며 일본은 한국에 한참 모자라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 덕분에 할머니를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던 거죠. 태풍 흰남노 이후 저는 부산 소방서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소방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 깊이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특별 교육을 요청했고 다행히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 첫날 저는 한국의 최신 소방통제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종합방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도시 전체의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사고 데이터와 현재의 기상 조건, 인구 밀도 등을 분석해 잠재적인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소방대원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죠. 교육 중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 것입니다.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즉시 해당 건물의 도면과 함께 화재 발생 위치, 대피로, 주변 소화전 위치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주변 교통 상황까지 분석해 가장 빠른 출동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소방차들은 교통체증에 막히지 않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화재는 큰 피해 없이 빠르게 진압되었고 인명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의 소방 시스템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종이로 된 지도와 무전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실시간 정보 공유나 AI 기반 예측 시스템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죠. 교육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소방서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예산 부족, 관료주의적 태도, 변화를 꺼리는 문화 등이 발목을 잡았죠. 제 제안은 대부분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묵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디지털 지도를 만들고 간단한 정보 공유 앱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점차 그 효율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일본의 소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선진 시스템을 일본에 도입하고 더 나아가 일본만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의 소방대원들이 일본에 와서 배워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산산을 겪으며 다시 한번 현실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사회 전체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상륙한 태풍 산산은 7년 동안 소방대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강력 태풍이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밖을 나가보면 지금까지의 태풍들과는 강도도 속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태풍 산산의 위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80m에 달했고 이는 일반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자동차를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900mm를 넘어섰는데 이는 가고시마 지역의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은 정말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강풍 때문에 소방차 운전이 위험할 정도였고 폭우로 인한 침수 때문에 일반적인 구조 장비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통신시설이 파괴되어 제대로 된 정보 공유도 어려웠죠. 그런데 일본 정부나 책상 앞에서 재난 대책을 세운답시고 앉아있는 관료들은 그저 보통의 태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태풍도 지나갈 거고 피해는 복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이 중요한데 관료주의적 절차로 인해 이것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첨단 기술의 도입이 매우 더딥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스마트 종합방제 시스템 같은 것은 아직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래된 장비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소방서에서는 아직도 종이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재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죠. 또한 무전기 통신에 의존하다 보니 대규모 재난 시 통신망이 마비되면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집니다. 인력 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최신 구조 기술이나 장비, 사용법 등을 배울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건물도 쓰러뜨려 버릴 정도의 위력인 비바람이 부는 현장에 나와서 상황을 점검하는 관료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같은 일본인이지만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 관계자들이 책상 뒤에 숨어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는 동안 그들은 안전한 곳에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 의문이 듭니다.
현장의 실제 상황을 모르는 채 만들어지는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흰남노 당시 시공무원들도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오는 것을 본 저에게는 일본이 실망 그 자체일 수밖에 없죠. 그때 저는 한국의 공무원들이 비를 맞으며 시민들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위험지역을 순찰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공복의 자세가 아닐까요? 아직도 태풍 산사는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느린 속도로 일본 내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느린 이동 속도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됩니다. 장시간 동안 강풍과 폭우에 노출된 건물들과 기반 시설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특히 노후화된 인프라가 큰 문제입니다. 일본의 많은 건물과 시설물들이 수십 년 전에 지어졌고 그동안 제대로 된 보수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태풍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이러한 노후 시설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더불어 대피소 문제도 심각합니다. 많은 대피소가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재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피소의 수용 능력이나 비상물자 준비 상태도 충분치 않아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발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일본 긴급 재난 체계를 봤을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방청에 대한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계속 지자체에게만 떠넘기는 정부의 만행이 이제는 참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장비와 인력의 질이 달라지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현재 일본의 재난 구조 상황을 인식하고 한국처럼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자연재해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의 대응 체계도 진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재난 대응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효과적인 복구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노후된 장비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하는 동안 정작 결정권자들은 안전한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행히도 피해가 거의 없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국의 철저한 사전 대비와 효과적인 대응 덕분일 것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태풍 산산으로 얼마나 저희가 큰 피해를 볼지 예상할 수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정도 피해 복구가 된 뒤에는 오랜만에 제가 연수 갔던 부산 소방서에 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지식과 경험이 이번 태풍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재난 상황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고 이를 일본에 적용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본에 계신 분들 아직 태풍의 위험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방 및 재난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려주신 한국소방대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일본에서 태풍 산산으로 인한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메 대원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국민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정말 일본의 현재 재난 구조 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아직 모르고 있나 봅니다. 오늘도 위험한 재난,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소방대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코레아우라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